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강서윤이라고 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던 아이예요. 그런 저를 키워주신 건 할머니셨죠. 핏줄로 엮인 할머니도 아니셨는데 저를 걷어주셨던 고마운 분이시랍니다.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됐지만 전 아직도 할머니가 그립고 어쩌다 꿈에라도 나타나 주시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답니다. 이상하리만큼 생생한 할머니 꿈을 꾼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는 제 진짜 할머니도 아니고 혈연은커녕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분이셨어요. 사실 전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제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몰랐고 그냥 할머니랑 둘이 사는 거라고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웃들도 다들 저를 할머니의 손녀라고 생각했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매일 저를 위해 정성껏 밥을 해주셨고 머리를 빗겨주시고 양말도 꿰매주셨어요. 제게는 둘도 없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줄곧 그런 줄로만 알고 살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입학에 관련된 서류가 안 오는 거예요. 할머니도 그때 알게 되신 거죠. 저의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즉 저는 무적 아동,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간주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초등학교 취약 통지서도 날아오지 않은 거죠. 출생신고라는 건 일반적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할머니는 저를 키워주고 계셨던 분이지만 친권자가 아닌 그저 보호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버려진 아이라는 걸요. 미안하구나. 할미가 아는 게 없어서 너 학교도 제때 못 보내주고. 괜찮아. 학교 늦게 가면 어때? 할머니가 우리 진짜 할머니가 아니면 어때? 아이고 내 새끼. 어쩜 이렇게 어린 것이 말도 참 예쁘게 하지. 내가 이래서 너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야. 할머니, 그럼 할머니가 나 고아원에서 데려왔어? 그건 아니고 내가 너를 잠시 맡게 됐었는데 그러다 정이 들어서 보내기가 싫어진 거야. 우리 강아지야 좀 예뻤어야지. 원래부터 쭉 할머니랑 살았던 줄 알았고 부모가 없다는 것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유기됐고 발견한 사람의 신고로 보호기관에 인계된 아이였더군요. 친모를 추적할 어떤 단서도 없었고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었는데 너무 갓난아이라 고아원에 보내지기 전에 위탁가정에 맡겨졌대요. 보통 그곳에 머물다가 입양이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저는 몇 번이나 위탁가정을 옮겨 다니는 동안에도 입양이 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저를 맡으셨던 위탁모가 할머니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그때 이미 50을 넘긴 나이셨거든요. 젊은 시절 약혼자가 사고로 죽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셨다는데 아이가 세 돌도 되기 전에 잃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기도 하셨죠. 이후로 평생을 시장 반찬 가게와 봉제일 등을 하시며 혼자 사셨대요. 그러다 교회에서 하는 자원봉사를 통해 아동복지와 연결됐고 위탁 보호 신청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를 처음 맡았을 때 유난히 잘 울고 칭얼거리는 아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는 거야. 날 보고선 그렇게 방싯방싯 잘만 웃었거든. 내가 아기였을 때 그랬구나. 아무것도 모를 때에도 할머니가 좋았나 보다. 그러게나 말이야. 뭐가 그렇게 좋은지 까르르 까르르 소리를 내며 웃는데 그 소리를 못 듣게 된다고 생각하니 겁이 덜컥 날 정도였지 뭐냐. 그때 널 보내버렸으면 어쩔 뻔했는지. 에이, 나야말로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할머니, 나 다른 곳으로 보내지 않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웃는 게 예뻐서 저를 거둬주신 거라고 하셨지만 아마도 저를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시는 마음에 다시 또 낯선 곳으로 보낼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평생 데려다 키울 결심을 하셨고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정식으로 신청해서 가정위탁보호자 자격을 3년마다 갱신하며 계속해서 저를 돌봐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셨던 거죠. 실제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식으로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성인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때라도 알아챘으니 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출생신고를 청구하고 할머니 명의의 주거지 주소로 등본을 만들었어요. 할머니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의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는 것은 제게 그리 큰 충격이나 상처가 되진 않았어요. 다만 어린 마음에도 저라는 존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어떤 정서적 단절 같은 것을 경험했던 것 같긴 해요. 저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그렇게 점점 철이 들어가며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싶어지더라고요. 할머니, 그럼 내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야? 할머니가 만들어줬어? 아니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날 때부터 너는 강서윤이었어. 그럼 나를 맡고 있었던 보호기관에서 지어준 이름인가? 우리 학교에 고아원에 사는 애가 있는데 걔 이름은 고아원 원장님이 지어준 거래. 그래? 그런 친구가 있어? 그런데 서윤아, 네 이름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었어. 네가 발견됐을 때 네 품 안에 있었던 손수건에 그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하더구나. 이제 그 손수건도 너한테 줄 테니 네가 갖고 있을래? 손수건?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럼 나를 낳아준 사람이 내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같이 넣어둔 건가? 그렇구나.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는 할머니도 그 이상 아시는 게 없으셨지만 저 역시 특별히 더 궁금하다거나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새벽같이 시장 반찬 가게에 나가셨는데요. 겨울에는 손등이 다 갈라지고 여름에는 등에 땀띠가 나도록 일하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제게는 항상 말끔한 옷과 신발을 해주셨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키가 정말 작았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부터 갑자기 쑥쑥 컸거든요. 키가 크니 발도 같이 크면서 신던 운동화가 금세 꽉 끼더라고요. 새 운동화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할머니에게 집세 독촉을 하는 걸 들었지 뭐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도저히 새 운동화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한참을 억지로 신고 다녔는데 그렇게 우겨 넣다 보니 신발에 구멍이 날 정도였어요. 뒤축을 꺾어 신으면 할머니가 눈치채실 것 같아서 억지로 신고 다녔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서윤이 운동화에 웬 구멍이야. 얼른 벗어봐. 할미가 금방 꿰매줄게. 아, 괜찮아. 양말도 아니고 무슨 운동화를 꿰맨다고 그래요. 할머니도 참. 당장 그렇게 해진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학교에 가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서윤이 발 시리지 않게 해줘야지. 글쎄 괜찮다니까. 그냥 갈래. 꿰맨 신발보단 구멍난 신발이 나아요. 속마음과 달리 저도 모르게 할머니에게 그렇게 쏘아붙이듯 말하고 훌쩍 학교에 와버렸는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고생하시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새 운동화 사달라는 말도 못했으면서 할머니에게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철이 없는 어린아이였으니 그랬겠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할머니가 새 운동화를 사오셨는데 정말 놀란 건 새 운동화가 제 발에 꼭 맞더라는 거예요.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내 발 사이즈에 딱 맞는 걸 골랐어? 내가 같이 가서 신어본 것처럼 딱 맞아. 어젯밤에 너 자고 있는 동안 할미가 네 발 사이즈를 재어봤지. 그걸 갖고 신발 가게에 가서 딱 맞는 걸 달라고 했더니 이걸 골라줬어. 그렇게 잘 맞는 거야? 아이고 다행이다. 할머니, 고마워. 내가 있잖아. 다른 얘기 안 해도 된다, 서윤아. 할미가 우리 서윤이 발이 이렇게 쑥쑥 크고 있는 것도 몰랐어. 미안해. 그날 새 운동화를 신고 학교까지 가는 동안 눈물을 몇 번이나 훔쳤는지 몰라요. 제 마음과 달리
할머니에게 뾰족한 말이 툭 튀어나왔던 순간을 후회도 많이 했고 캄캄한 밤에 제 발길이를 재셨던 할머니의 심정을 생각하며 마음이 많이 아팠었죠. 그야말로 낡고 오래된 할머니 신발이 떠오르기도 해서 나중에 돈 벌면 할머니 신발부터 사드려야지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제 엄마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분이셨지만 저의 보호자셨고 제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셨어요. 전 여전히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저를 찾거나 기다리는 사람도 없지만 그런 절 할머니가 선택해 주셨고 사랑으로 지키며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건 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에 허름한 털조끼 하나 걸치고 조심스레 집을 나서는 할머니의 뒷모습이에요. 시장에 있는 도매 반찬 가게여서 일이 많이 고되고 힘드셨을 텐데 그 일을 마치고 나면 할머니는 또 동네 봉제 공장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공장에서 일정 시간을 일하시고 그러고도 비닐봉투에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감을 또 받아오셨죠. 그렇게 가져온 것들은 할머니 등이 구부정해질 정도로 한껏 숙여 꿰매야 하는 할머니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낡은 재봉틀이었지만 매번 정확하게 내리꽂히는 바늘을 쳐다보는 게 마냥 신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바늘로 할머니는 일감을, 아니 저의 미래를 꿰매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제 대학 등록금을 댈 생각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겨울방학 때 봉제 실뭉치가 흩어져 있는 방바닥을 쓸어버리며 할머니가 이리 와 앉아보라고 전에 없이 진지한 얼굴을 하셨지 뭐예요. 서윤이 너 할머니가 네 대학 등록금 대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는 거야. 알겠니?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나 대학 갈 생각 없어.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 대학 보낼 생각하지 말고 반찬 가게든 공장이든 뒷바느질이든 뭐라도 일을 좀 줄여. 할머니 눈도 침침하고 허리도 아프다면서. 나이 들고 늙은 몸뚱이가 다 그렇지 뭐.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 이제와 아껴서 뭐 하겠냐. 할 수 있는 만큼 일해서 우리 손녀 대학 공부시키는 게 남는 장사지. 대학 공부 관심 없어. 고등학교 졸업하면 나도 할머니처럼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돈 벌 거야. 아서라, 그렇게 살지 말란 말이다. 이 할미처럼 평생 몸으로 고생하며 살 생각이야? 넌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녀야지. 할머니는 그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방바닥에 밀어놓은 실뭉치를 감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미어지던지요. 할머니처럼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제겐 너무나도 무겁게 들렸습니다. 바닥을 쳐봤다고 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며 산 할머니셨기에 그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잖아요. 할머니 손등 갈라지고 허리 더 굽는 돈으로 대학 공부를 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할머니처럼 살지 말라며 대학 공부 시켜주겠다고 하시는 할머니 바람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할머니의 그 바람을 거스를 수 없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장학금을 일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진학을 한 것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할머니가 감당하셔야 할 부담이 적지 않았어요. 게다가 등록금 외에도 돈 들어가는 게 어찌나 많은지 말입니다. 거기다 할머니는 정말 별 걱정을 다하며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려 하셨어요. 서윤아, 이거 가져가서 예쁜 옷 몇 벌 사. 가방도 사고 구두도 사고 화장품 같은 것들도 좀 사고 말이다. 응? 할머니, 이게 웬 돈이야? 이번 달 생활비 빠듯한 걸로 아는데 설마 할머니 또 일감 더 받아온 거예요? 할미가 집에서 놀면 뭐하니? 우리 서윤이 예쁜 여대생으로 잘 꾸미고 다니고 남들 하는 거 다 해볼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할미 보람이야. 다른 게 뭐가 있겠니? 누가 예쁜 옷 입고 싶대? 그럴 시간에 좀 쉬고 할머니 약이라도 해드시라고요. 나 이런 거 정말 필요 없어, 할머니. 이제 정말 일을 줄이셔야 할 연세에 저 때문에 일을 더 늘리는 할머니를 보면서 처음엔 너무 죄송했는데 점점 화도 나고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하는 할머니를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대학을 다녀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 짙게 들기 시작했죠.
할머니가 제게 건넨 등록금은 할머니의 자부심이자 저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생각했기에 그 뜻을 받들어 대학 진학을 하긴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만 들었고 결국은 저 역시 큰 결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서윤이 너 학교 갈 준비 안 하냐? 왜 아직도 그러고 있어? 얼른 씻고 그래야지. 오늘 아침 수업 없어졌냐? 할머니, 나 할머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 사실 나 학교 그만뒀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학교를 그만두다니. 그 무엇이냐? 요즘 애들 많이 한다는 휴학? 그런 걸 한 거야? 왜 뭐 하려고? 등록금 걱정은 말라니까. 휴학이 아니고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뭐야? 너 어떻게 할미한테 말 한마디 없이 네 맘대로 그런 짓을. 이것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머리 굵어졌다고 네 멋대로 하겠다는 거냐? 그렇게 네 멋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집에서 나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할머니가 제게 그렇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신 건 처음이었어요. 할머니가 서운해하실 거라는 건 짐작했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내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할머니께 상의도 드리고 충분히 제 상황이나 생각을 설명해드린 후에 자퇴를 확정할 수도 있었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싶은 생각에 일단 저질러 놓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할머니는 제 멋대로 그런 큰 결정을 내린 것에 크게 실망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할머니 입장도 너무 이해가 되지만 그 당시엔 어린 마음에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니 저도 반항심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 집에서 나가서 멋대로 하고 살라는 할머니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그 길로 집을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방황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충동적으로 집을 나와버렸으니 당장은 돈도 한 푼 없는 상태로 친구 집 돌아다니며 신세를 지기도 하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찜질방, 고시원 등을 전전하기도 했어요. 어디든 제대로 된 취직을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 몸으로 뛰는 일들을 하고 싶었어요. 보통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주로 했던 것 같네요. 택배 상하차 일용직, 야간 대리운전 같은 일들도 마다 않고 했는데 그땐 그냥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 데서 보람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 일 다니면서 험한 꼴도 많이 당했습니다. 처음 했던 일이 택배 상하차였어요. 겨울의 창고는 냉장고 안보다 더 추웠고 장갑을 몇 겹으로 껴도 손가락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았죠. 생각이 복잡하니 몸을 움직이는 단순한 일을 하며 머리를 비우고 싶었는데 세상에 호락호락한 일이 없다는 걸 절감하게 됐던 거예요. 야, 너 이 새끼 똑바로 안 해? 너 말이야,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저요? 죄송합니다. 왜? 이 새끼 소리 들으니까 기분 나빠? 여기 여자 남자가 어딨어? 그딴 식으로 일할 거면 내일부터 못 나오게 만들어줄게. 아닙니다. 잘할게요. 실수 없이 하겠습니다. 하여간 기집애들은 머리에 똥만 차 있는지 아유 똑바로 해. 나이 지긋한 작업반장이 어찌나 입이 거친지 작은 실수라도 하나 했다 하면 귀신같이 달려와서 온갖 폭언을 쏟아내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기서 울기라도 했다간 정말 다시는 일하러 못 오게 할 것 같아서 죽을 힘을 다해 버텼거든요. 택배 상하차 일이 잡히지 않는 날에는 대리운전을 했어요. 헐렁한 티셔츠와 바지,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도 여자인 걸 알아보면 더 무시하고 흔들려는 사람들이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여자 대리를 찾는 여자 손님들도 계셨지만 대부분 술 취한 남자 손님들을 상대하는 일이니 그럴 수밖에요. 기사 아가씨, 내가 말라도 되지? 내가 외로워서 그러는데 말이야. 어디 가서 나랑 한 잔 더 할래? 어때? 손님, 운전만 하고 조용히 가겠습니다. 뭐야 이게? 너 지금 내가 돈 없어 보여서 그러냐? 나 돈 많아. 얼마 주면 되는데? 손님, 지금 하시는 말씀 다 녹음 중입니다. 계속하시면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고 매뉴얼대로 대처한다고 해도 모멸감과 상처는 남는 거죠. 밤잠 안 자고 새벽에 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 몸은 자꾸만 망가졌고 생활은 불안정했어요.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도망친 제가 할머니를 가장 많이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반찬 냄새가 진동하는 골목을 지나면 할머니가 해주시던 집밥이 사무치게 떠올랐고, 재봉틀 소리가 들리면 밤마다 라디오 틀어놓고 재봉틀 앞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그리워질수록 제 안의 목소리가 저를 몰아붙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채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어요. 적어도 스스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당당하게 할머니 앞에 나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버텼는데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전화벨이 울릴 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고무장갑을 낀 채로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냐 많아. 서윤 학생 지금 어디야? 얼른 병원으로 좀 와야겠어. 병원이요? 지금이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설마 할머니가... 그래, 서윤 학생한테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니까 전화 끊고 얼른 이리로 와. 그때가 한겨울이었는데 할머니를 만나러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내 엄청나게 울어서 버스에서 내렸을 때 얼굴에 남은 눈물이 그대로 얼어버려 버석거리던 소금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왜 하필 지금? 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지? 머릿속엔 온통 그런 생각들 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없을 때 이런 순간이 왔다는 후회와 자책도 컸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이름 한번 못 불러보시는 건 아닐까? 할머니라고 부르는 제 목소리도 못 들으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로 너무 무서웠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하더라고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와 신발 뒤꿈치에 묻은 흙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릴 정도였죠. 병실 문이 반쯤 열렸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서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속에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곧게 누워 계셨지만 기계에 의존한 평온함이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입과 코를 덮고 있었고 그 밑으로 익숙한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어쩐지 낯설어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며 또 하염없이 울었고 간신히 일반 병실로 옮긴 할머니 옆에 조용히 앉으니 제일 먼저 할머니의 손등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사철 트고 갈라진 할머니의 손등에는 늘 재봉틀 실밥이 묻어있곤 했는데 그 손으로 제 밥을 지어주시고 제 머리를 묶어주시고 제 등을 토닥여 주셨잖아요. 혈관 위로 링거줄이 뻗어있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아보니 손끝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할머니, 저 왔어요. 저 소연이 왔어요, 할머니. 내 목소리 들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제가 그렇게 말하니 할머니 손가락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진 못하셨지만 전 분명 할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내 목소리 듣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대답해 주는 거지? 나 아직 할머니한테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할머니 밥도 한번 지어드리지도 못했고 할머니 신발도 사드려야 하는데 할머니, 내가 해드리는 거 다 받으면서 오래오래 사실 거죠? 그렇죠. 다시는 할머니 옆에서 안 떠날게요. 그러니까 눈 좀 떠봐요. 거기까지 말하고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들썩이는 어깨에선 소리 없는 울음이 흘렀고 제 손바닥을 감싸던 할머니의 온기는 너무나도 약해서 그 손을 더 꽉 잡을 수밖에 없더군요. 할머니의 손의 온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간절하게 외쳤지만 할머니가 저를 떠나고 만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망연자실한 제게 이웃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고 가셨으니 얼마나 다행이니. 가시는 길 덜 외로우실 거야. 할머니 건강이 언제부터 안 좋으셨던 거예요? 계속 편찮으셨나요? 글쎄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너를 무척이나 기다리셨던 것 밖엔. 너 그러고 나가서 할머니한테 연락 한 번도 안 드렸던 거지? 네,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돌아오는 건데.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하면 뭐해.
이제 마지막으로 할머니 잘 보내드릴 생각을 해야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간신히 장례를 마치고 할머니 영정사진을 안고 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할머니 사진을 앞에 두고 맹세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은 저의 큰 결심이자 할머니와 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결심 이후 저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택시 자격증을 취득해서 택시기사가 됐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리운전 일이 취객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힘들긴 했지만 운전하는 것 그 자체는 정말 좋았거든요. 도로 위를 달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은 기분도 좋았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대리운전 일은 불안정하기도 하고 취객들을 상대하며 험한 일을 겪고 싶지 않아서 남들 일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택시기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를 태우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린다는 것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특히 돌아가신 할머니처럼 연세 지긋하고 주름진 손을 가진 손님을 만나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마트나 시장 앞 택시 승강장에서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는 어르신을 뵈면 저는 늘 차에서 내려 택시 문을 열고 어르신께 다가가곤 한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바구니 이리 주시고 천천히 타세요. 아이고야,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택시기사를 해? 친절하기도 하지. 요즘 보기 드문 아가씨네, 그래. 아이, 뭘요. 저도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래요. 아가씨 할머니는 좋겠소. 우리 손녀들은 뭘 좀 하라고 시켜도 들은 채 많지 않은데 이렇게 착하고 예쁜 손녀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정말 착하고 예쁜 손녀딸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죄송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손님으로 만나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돌아가신 할머니를 생각하고 또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루에도 수십 명을 태우고 내리지만 특히나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보람을 느꼈고 또 손님들에게 할머니의 모습을 발견하며 그리워하기도 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3년이나 지났네요. 아직도 제겐 엊그제 일처럼 생생한데 말이에요. 저는 매년 할머니 기일이나 생신은 물론이고 명절, 제 생일에도 빠지지 않고 성묘를 가서 할머니를 뵙고 온답니다. 때로는 아무 날이 아니어도 문득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그냥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머니가 너무 그립고 생각나는 그런 날이요. 그런 날이면 할머니를 뵙고 와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마지막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할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택시 하루 쉬고 할머니 뵈러 성묘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할머니 생각을 하며 잠이 들어서 그런지 할머니가 꿈에 나오셨지 뭐예요? 서윤아, 너 내일 할미한테 오지 말고 일해. 알겠냐? 왜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어서 가려는 건데 왜 오지 말라고 해요? 글쎄 이유는 묻지 말고 할미 말 들어. 내일 절대 일 쉬면 안 된다. 알아들어? 아니 이유도 없이 그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나 할머니 보러 갈 거야. 네가 할미 보러 올까봐 할미가 이렇게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일은 꼭 일하러 나가야 해. 잊지 마라. 거참, 저희 할머니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니 하늘에 계시는 할머니가 제 꿈에 찾아와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오셔서까지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 꿈이 지워지질 않는 거죠. 우리 할머니도 참. 그런 마음에 슬쩍 미소가 지어지며 할머니가 더 보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할머니 뵈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몇 번이나 오지 말라고 일하라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꿈이 이렇게 선명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스럽기도 했거든요. 어쩐지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결국 성묘를 미루고 택시 일을 나가기로 했답니다.
집 근처에서 첫 호출을 받고 손님 픽업을 갔는데 얼핏 봐도 무척이나 고급스럽게 잘 차려입은 사모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이서 보니 택시 같은 건 절대 탈 일이 없고 기사 딸린 잘 빠진 외제차만 탈 것처럼 보이는 귀부인인 거예요.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자연스럽게 백미러로 손님과 눈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전 보통 손님이 차에 타시면 그렇게 인사를 하며 어디 불편하신 건 없는지 살피곤 하거든요. 그런데 백미러에 보이는 그 사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척하고 무언가에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광대가 살짝 있는 뺨, 얇은 인매, 눈꼬리, 턱선,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저와 너무 닮았다는 것을 알아챘던 거예요. 목적지를 입력하고 출발해야 하는데 백미러에 비친 그 사모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저와 꼭 닮은 눈꼬리 위로 깔리는 긴 속눈썹까지. 거울 속 얼굴은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너무 익숙해서 숨이 막혔고 그러면서도 낯설어서 손끝이 떨렸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다시 눈을 크게 뜨고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걸 아무리 반복해도 똑같은 모습이 보였어요. 고개를 돌려 도로를 바라봤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햇빛이 그리 눈부신 날도 아니었어요. 머릿속이 순식간에 소용돌이처럼 빙글빙글 돌았기 때문입니다. 기부인이 잠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 옆모습까지 세세히 살폈어요. 어쩜 목에 생기는 작은 주름선까지 똑같은 거예요. 어디선가 목주름은 유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온갖 생각들이 뒤섞여 핸들 위 손이 식은 채로 떨렸고 브레이크 위에 얹은 발끝은 힘을 잃었어요. 순간 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누구지? 왜 저 얼굴이, 왜 나와 똑같이 생긴 저 나이대 사모님이라니 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생각은 끝을 모르고 맴돌기만 했고 정신이 점점 아득해지는 것 같아서 더 크게 눈을 부릅뜨고 시선을 도로에 고정하려고 했지만 거울은 자꾸만 그 얼굴을 반사해 제 눈앞에 아른거리게 했습니다. 지난밤 할머니 꿈을 꾸다가 평소보다 일찍 깨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는데 잠을 설친 탓이었을까요? 점점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제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백미러에서 그 사모와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더군요. 대체 누구길래 나와 이렇게 닮은 거죠?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어떤 소리를 한 줄기도 꺼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두 손은 이미 진창처럼 땀범벅이 되었고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길거리에서 그 사모를 맞닥뜨렸다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쓰러지며 기절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택시에 앉아 운전대를 잡고 있었으니 그러진 않았지만 순간적으로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핸들에 머리를 묻으며 엎드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사모는 제가 쓰러진 줄 알았는지 너무 놀라며 그러더군요. 왜 그래요? 괜찮아요? 저기 정신 좀 차려봐요. 사모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렸지만 머리를 들 수도 뭐라고 대답을 할 수도 없었는데 제가 계속 쓰러져 있으니 그 사모는 점점 큰 소리로 괜찮냐고 하더니 급기야 울부짖으며 그러는 겁니다. 서윤아, 날 좀 봐. 정신 좀 차려보란 말이야, 서윤아. 분명 서윤이라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사모는 그렇게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세차게 흔들더군요. 아득해져가는 정신 너머로 사모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걸 들으며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린 곳은 낯선 병실이었어요. 정신이 돌아오는 중에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할머니가 나타난 지난밤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금 제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모가 저를 병원으로 데려온 거더라고요. 서윤아, 정신이 들어? 괜찮아?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누구시죠? 누구신데 제 이름을 아시는 거냐고요? 나를 아세요? 백미러가 아닌 바로 제 눈앞에서 마주한 그 사모의 모습은 정말이지 저와 꼭 닮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얼굴은 분명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알았던 모습은 아니었죠. 그날 처음 본 사람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와 똑같이 생긴, 그리고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설마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낳아준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당신이 혹시 설마 나를 낳아준 사람인가요? 그런가요? 정말인가요? 서윤아, 그래, 내가 너를 낳은 사람이야. 엄마라는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말해도 된다면 내가 네 엄마란다. 엄마, 낳아주신 분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건 평생 모르고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엄마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라는 말이 원래 그런 말인 건가요? 그 사모, 아니 저의 생모는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제 앞에서 담담하게 했어요. 어린 시절 미혼모의 상태로 임신을 했지만 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가 없었기에 연고도 없는 지방 변두리 허름한 병원에서 저를 낳았고 그대로 두고 떠나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나를 버린 거군요. 너를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나를 비난하는 건 상관없지만 너 스스로를 초라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이제 와서 새삼스레 그럴 것도 없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을 때 내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았고 지금껏 줄곧 그렇게 알고 살고 있었는데요, 뭐. 너를 내가 키울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두고 올 수밖에 없었지만 한시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를 기억하기 위해 네 이름도 그렇게 지었단다. 제가 버려졌을 때 제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이 함께 있었다고 했잖아요. 서윤, 제 이름 말이에요. 기록할 서, 적실 윤. 저를 낳고 버린 생모는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고 해요. 생모는 출산 후 간호학원에서 조무사 자격을 취득해 해외 취업 알선 업체를 통해 사이판으로 파견되어 갔었대요. 꿈과 희망에 부풀어 갔겠지만 영어도 안 되고 현지 간호사와의 차별도 심한 그곳에서의 생활은 녹록치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교대 근무를 하느라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수면 패턴에 시달려야 했고 창문도 없는 좁은 방에서 지내는 것은 마치 수감 생활 같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생모에게 잘해주던 필리핀 출신 간호사의 도움으로 한인 의원에서 일할 수 있게 됐고 조용하고 손이 빨랐던 덕분에 점차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내게는 정말 다시 없을 기회였어. 원장님이 한국 사람이니 일단 말이 통해서 너무 좋았고 나한테 영어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셨어. 그때부터 현지에 적응하기 시작한 거지. 그래도 좋은 분을 만나셨네요. 내가 잘못 살아온 게 너무 많은데도 돌이켜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았던 것 같아. 과분할 정도로 말이야. 그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기회를 잡아 그곳에서 잘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동안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져 거주 비자로 전환했고 이후로 아예 그곳에 정착하게 됐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외면을 당한 상태였기에 반자발적으로 한국과는 단절된 채 살았지만 자신이 낳자마자 버린 아이를 잊지는 않았다고 생모는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도 몇 번이나 그 말을 하더군요. 제 앞에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긴 그 정도로 살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찾으러 오진 않았었잖아요. 그러니 마음의 짐이 더 큰 게 아닐까요? 생모는 그곳에서 40이 넘을 때까지 일만 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러다 40 넘어 필리핀 부호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는데 그 사람은 재혼이었고 생모는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지는 않았대요. 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리 길진 않았다는데 남편이 워낙 여성 편력이 심한 사람이었다더군요. 그렇게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로 사이판에서 작은 숙박업소를 하나 인수했는데 그러면서 쇼핑, 마사지, 병원 연계 상품 등 다양한 관광 패키지 사업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지 부동산 투자 기회도 얻게 되는 등 사업가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전용 골프채까지 갖고 있고 다양한 투어 사업을 하며 크게 성공했다고 해요. 그만하면 이룰 만큼 다 잃었다고 할 정도로 잃었고 넘치게 가지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 못 하나 아쉬울 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 뭐가 그러셨을까요? 얼핏 봤을 때부터 보통 기부인이 아니다 했었죠. 너를 두고 온 것이 내내 내 마음에 남아 있었으니까. 나는 널 그때 그 병원에 두고 왔지만 내 마음속에서 너를 내려놓은 적은 한시도 없었다. 정말이야. 그래서 널 찾으러 한국에 온 거야. 사실 저는 생모에게 특별히 유감을 갖고 있다고 할 것도 없었는데 생모는 말끝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제게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고 저를 늘 품고 살았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워 보이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저를 찾으러 왔다고는 하지만 생모가 저에 대해 알고 있는 거라곤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 전부였잖아요. 게다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저를 유기한 지역의 고아원이나 보호시설 같은 것부터 뒤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성공한 사업가이니 경제력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을 테죠. 그렇게 저에 대한 정보를 찾게 됐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제가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으니 해당 연도에 비슷한 시기를 기준으로 샅샅이 뒤진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할머니와 같이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있었으니 저에 대한 추적이 가능했고 또 제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회사 택시를 호출한 게 우연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래, 네가 영업을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 네가 사는 동네 근처에서 호출을 했어. 네 차가 배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야. 그냥 회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시거나 직접 저를 찾아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굳이 이런 식으로 하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그렇게 너를 만나러 갔는데 네가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던 것 같아. 그게 두려웠어. 난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 그렇게 꼬박 닷새를 시도한 끝에 그날과 같은 우연이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렴풋하게 알 것 같았어요. 제가 할머니 집에서 나와 방황의 시간을 보내다가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진작 했으면서도 막상 실에게 옮기려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엄연히 다른 상황, 다른 마음이었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니 그게 뭔지 알 것도 같더라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알아보고 이렇게 놀랄 줄은 몰랐다. 정말 미안해. 너한테 괜한 충격만 준 것 같구나. 정말 놀랐어요. 마찬가지로 내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으셨나요? 닮아도 너무 닮았잖아요. 그래, 맞아. 내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다 자란 모습이 나와 꼭 닮아 있다는 게 내게도 놀라웠단다. 그리고 반가운 일이기도 했어. 서윤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용서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했잖아요. 솔직히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가 뭐라고 해도 괜찮다고 얼마쯤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어.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도 나는 다 받아들일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원망스러울 거야. 생모를 원망하며 살았던가 생모의 말을 듣고 골똘히 생각해봤어요. 사실 저는 할머니 손에 자라며 제가 버려진 아이란 것조차 모르고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할 나이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고 뭔가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받긴 했었죠. 낳아준 사람에게서 버려졌었다는 것보단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거부당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긴 하지만 생모를 원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리워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게는 없는 사람이라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생모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잖아요. 평생 저를 잊지 않고 살았다는 생모가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 생모를 제가 어떻게 원망하며 외면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며 생모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니 그 얼굴은 제가 너무나도 오래 기다린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춘기를 지나는 동안 몇 번쯤은 거울을 보며 제 얼굴 어딘가에 저를 낳아준 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던 게 생각났거든요. 거울을 볼 때 한 번씩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닮았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야, 서윤아. 나는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네 앞에 당당히 나설 용기도 없었던 사람인 것을.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 앞에서 더 당당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그래도 되겠니? 내가 네 삶을 뒤흔들어서 네가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우리 딸. 생모가 제게 우리 딸이라고 하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도 모르는 무언가가 터져버린 것 같더군요. 제 눈물을 보고 생모도 무너지셨고, 그렇게 저희 모녀는 거의 40년의 세월을 두고 재회에 마주보며 오열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운다고 평생 모르고 살았던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겠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생모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세월의 한스러움을 다 털어낼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제게도 엄마가 생겼다는 생각으로, 생모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에 대한 회한으로, 저희 두 사람은 그렇게 각기 다른 마음으로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모, 아니 이제 그냥 엄마라고 할게요. 실제로도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요. 저는 엄마를 따라 사이판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엄마가 하는 사업을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볼 계획이에요. 엄마,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죠? 운전이잖아요. 엄마가 하는 투어 상품에서 단체 이동하는 버스, 그거 내가 운전하면 되겠다. 나 그런 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건 이미 더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러지 말고 엄마랑 같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해. 엄마 옆에서 하나하나 다 배워둬야지. 내가 운전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래요. 게다가 새로운 곳, 그것도 그렇게 경치 좋고 아름답다는 곳에서 해변 따라 운전하는 걸 얼마나 기대하고 있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누가 있어. 하나뿐인 우리 딸이 엄마가 하는 일 도와야지. 그런 건 천천히 배워도 되잖아요. 당장은 그렇게 운전하면서 나 스스로의 가치를 찾고 보람도 느끼면서 사이판이라는 곳에 적응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는 못내 아쉬워하시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래도 제 뜻을 존중해 주시기로 하셨답니다. 사실 엄마도 아직 한창 젊으신데요, 뭐. 얼마든지 사업을 더 잘 꾸려 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가 바라시는 대로 제가 엄마 곁에서 더 가까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울 생각입니다. 그러려고요. 떠날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데 막상 떠나려고 하니 할머니를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엄마랑 같이 사이판에 가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도 할머니를 생각하면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럴 거야. 너를 키워주신 분이잖니. 내게는 그분이 엄마셨을 텐데 그러는 게 당연해. 그렇지만 여기를 떠나 산다고 해서 네 마음속에 있는 그분이 지워지는 건 아니란다.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 엄마가 나를 잊지 못했듯이 나도 할머니를 안 잊을 거예요. 그곳에서 더 많이 그리워하고 추억할래요. 그래, 그렇게 될 거다 아마. 가기 전에 성묘 가서 나도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어. 묘소 관리도 잘 부탁드리고 말이야. 엄마와 함께 할머니께 인사도 하고 공원 묘지 관리하시는 분께 신신당부도 하고 나니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곧 멀리 떠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꼭 들어와서 할머니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날 할머니가 제 꿈에 나타나신 건 정말이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였을 테고, 또 그날 제가 할머니를 뵈러 간다고 택시를 쉬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날 혹은 또 그 다음 어느 날엔가는 결국 엄마를 만나게 됐을 테지만 평생 저를 키워준 엄마 같은 할머니가 저의 생모를 만나게 해줬다는 생각을 하면 더 뭉클해요. 엄마도 할머니 묘소 앞에서 많이 우시던데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모녀가 함께할 새로운 날들을 축복해 주세요. 할머니께도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왔지만 여러분께도 그런 응원 받고 싶네요. 그렇게 희망과 용기 가득 안고 사이판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너무 감사드려요. 덕분에 좋은 기운 안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마지막 인사를 할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